그날 저녁, 형의 주먹이 내 얼굴 한가운데를 정통으로 내리쳤다. 뼈가 부서지는 둔탁한 소리가 울렸고 뜨거운 피가 입안으로 흘러들었다. 나는 바닥에 주저앉아 숨을 헐떡였지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았다. 아버지는 소파에 앉은 채로 한숨만 내쉬었다. 또 왜 그러냐, 도현아. 준영이가 화가 난 것도 이해해야지. 어머니는 손에 든 휴대폰을 내려놓고 피식 웃었다. 코가 얼마나 약하면 그렇게 쉽게 부러지니? 남자라면 좀 참아야지. 나는 피 묻은 손으로 바닥을 짚고 일어났다.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순간 내가 입을 열면 울음이 터질 것 같았다. 형은 여전히 주먹을 쥔 채 서 있었고 그의 눈에는 죄책감 대신 짜증만 가득했다. 내가 먼저 회사 얘기 꺼내지만 않았어도 회사, 언제나 그 문제였다. 아버지가 물려줄 건설회사는 준영이 형의 것이었다. 나는 단지 법대 나온 쓸모없는 둘째였다. 그날도 식사 자리에서 내가 입사를 다시 요청했다가 형이 폭발한 거였다. 내가 뭘 안다고 끼어들어. 형은 그렇게 소리치며 주먹을 날렸다. 병원에 가는 길, 택시 안에서 나는 거울을 보았다. 부러진 코, 부은 눈, 입가에 굳은 피, 운전기사는 힐끔거리며 물었다. 싸움이라도 하셨습니까?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가족이라고 말할 수 없었다. 그 단어가 너무 무거웠다. 그날 이후 나는 집을 나왔다. 강남의 원룸 15평도 안 되는 곳으로. 부모님은 전화를 하지 않았다. 형도 마찬가지였다. 가끔 어머니가 문자를 보냈다. 언제 오니? 준영이가 미안해하더라. 미안하다는 말은 한 번도 없었다. 나는 변호사가 되었다.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중소 로펌에 들어갔다. 일에 파묻혔다. 밤늦게 퇴근해 라면을 끓여 먹으며 생각했다. 왜 나는 그렇게 약했을까? 왜 그때 반항하지 못했을까? 분노는 매일 밤 찾아왔지만 나는 그것을 삼켰다. 아직 때가 아니라고 스스로를 다독였다. 가끔 가족 소식을 들었다. 형은 회사 부장으로 승진했다. 아버지는 건강이 나빠졌다. 어머니는 여전히 명품 가방을 사모았다. 그들은 나 없이도 잘 살고 있었다. 아니, 나를 잊었다. 그러나 나는 잊지 않았다. 그날의 웃음소리, 피맛, 바닥에 떨어진 내 자존심. 그것들이 나를 움직이게 했다. 조용히, 천천히. 시간은 빠르게 흘렀다. 3년이 지났다. 나는 이제 대형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였다. 강남이 아닌 여의도 오피스, 유리창 너머로 한강이 보이는 사무실. 동료들은 나를 차가운 승부사라고 불렀다. 나는 웃지 않았다. 웃을 일이 없었다. 가족과는 완전히 연락이 끊겼다. 명절에도 가지 않았다. 아버지가 한 번 전화했다. 도현아, 준영이 결혼한다. 오면 안 되겠니? 나는 바쁩니다 라고만 답하고 끊었다. 그날 밤, 나는 위스키를 마시며 오래된 사진을 꺼내 보았다. 어린 시절, 형과 내가 나란히 서 있는 사진. 형은 언제나 앞에, 나는 뒤에. 형은 결혼했다. 상대는 재벌 3세 딸이었다. 결혼식 사진이 SNS에 올라왔다. 아버지 어머니는 환하게 웃고 있었다. 나는 그 사진을 확대해 형의 얼굴을 보았다. 여전히 자신만만한 미소. 그는 변한 게 없었다. 나는 회사의 건설 관련 소송을 맡기 시작했다. 우연인지 필연인지 우리 회사와 경쟁 관계인 대형 건설사 사건이 내 손에 들어왔다.
상대 측 증인 명단을 보다가 익숙한 이름이 보였다. 김준영. 내 형. 형은 우리 회사 자회사에서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의혹의 중심에 있었다. 증거는 부족했다. 아직은. 나는 파일을 넘기며 미소를 지었다. 처음으로. 그 후부터 나는 형의 행적을 조용히 추적했다. 회사 내부 자료, 과거 거래 내역, 심지어 형의 지인들까지. 법적으로 가능한 선에서. 나는 법을 믿었다. 법은 공정하다고 배웠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 법은 도구일 뿐이다. 누가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어머니가 다시 연락했다. 도현아, 아버지 건강이 안 좋아. 병원에 입원하셔서 나는 병문안을 가지 않았다. 대신 꽃바구니만 보냈다. 카드에는 빠른 쾌유를 빕니다라고만 적었다. 서명은 하지 않았다. 밤이 되면 악몽을 꾸었다. 코가 부러지던 순간 부모님의 웃음소리. 깨어나면 땀에 젖어 있었다. 나는 약을 먹었다. 수면제, 항우울제. 그래도 괜찮았다.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다. 형의 비리 증거가 조금씩 모였다. 거래 장부, 허위 세금 계산서, 심지어 해외 계좌. 완벽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충분히 위험했다. 나는 그것들을 따로 보관했다. 아직 움직일 때가 아니었다. 형은 여전히 잘 나갔다. 결혼 생활도 순조로웠다. 장인 덕에 회사에서 입지가 더 단단해졌다. 아버지는 퇴원 후 집에서 요양 중이었다. 나는 가끔 그들의 SNS를 훔쳐보았다. 행복한 척하는 사진들. 그 속에서 나는 없었다. 어느 날 옛 친구가 연락했다. 도현아, 준영이 형 요즘 좀 이상해. 회사에서 압박이 심한가 봐에 나는 조용히 물었다. 무슨 일인데? 친구는 망설이다 말했다. 비자금 얘기가 도는 것 같아. 조사 들어올지도 모른대. 나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다. 여의도의 밤 풍경, 불빛들이 반짝였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는 형의 과거를 더 파헤쳤다. 결혼 전 형이 사고를 낸 적이 있었다. 음주운전. 아버지가 돈으로 무마했다. 증인도 있었다. 그 증인은 지금도 살아 있었다. 나는 그를 찾아갔다. 노인이었다. 돈을 주고 입을 열게 했다. 법정에서 증언할 수 있다고 약속했다. 어머니가 또 전화했다. 이번엔 울먹이는 목소리였다. 도현아, 제발 와라. 아버지가 너를 보고 싶어 하셔. 나는 대답했다. 곧 가겠습니다. 하지만 가지 않았다. 나는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다. 매일 밤 증거를 검토하며 내가 하는 일이 옳은지 자문했다. 형도 가족이다. 아버지도, 어머니도. 하지만 그날의 웃음소리가 떠오를 때마다 손이 떨렸다. 그들은 나를 버렸다. 이제 내가 그들을 버릴 차례였다. 형이 나를 찾아왔다. 로펌 사무실로. 갑작스러웠다. 그는 창백한 얼굴로 말했다. 도현아, 회사에서 조사 들어왔다. 내가 뭔가 아는 거 있지? 나는 차분히 대답했다. 무슨 소리야? 형은 믿지 못하겠다는 눈빛이었다. 너 요즘 건설 소송 맡고 있잖아. 제발, 도와줘. 나는 미소를 지었다. 도와줄게. 가족이니까. 형은 내 말을 믿었다. 아니, 믿고 싶어 했다. 그는 사무실에서 한참을 울었다. 내가 잘못했어.
도현아. 그때 미안해 처음 듣는 사과였다. 하지만 너무 늦었다. 나는 형에게 조언을 해주었다. 표면적으로. 증거를 없애라, 입을 막아라 하지만 동시에 내가 모은 증거들은 검찰에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익명 제보 형태로. 아버지가 위독하다는 소식이 왔다. 이번엔 정말 위험했다. 어머니는 매일 전화했다. 도현아, 제발 나는 병원에 갔다. 오랜만에 보는 아버지, 쇠약해진 모습. 아버지는 나를 보자 눈물을 흘렸다. 도현아, 미안하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단지 고개만 끄덕였다. 그날 밤 나는 집으로 돌아와 울었다. 처음으로. 왜 지금에서야 미안하다고 하는 걸까? 왜 그때는 웃었던 걸까? 형의 사건이 터졌다. 언론에 보도되었다. 대형 건설사 비자금 의혹, 김준영 부장 연루. 주가는 폭락했다. 장인 집안도 등을 돌렸다. 형의 아내는 이혼을 요구했다. 형이 또 찾아왔다. 이번엔 술에 취해 있었다. 너였지? 다 너였어. 그는 소리쳤다. 나는 담담히 대답했다. 증거가 있는데 뭘 어쩌라고. 형은 주먹을 쥐었다. 그날처럼. 하지만 이번엔 때리지 못했다. 그는 무너져 내렸다. 나는 형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걸까? 형이 이렇게 망가지는 걸? 검찰 조사가 시작되었다. 내가 넘긴 증거들이 빛을 보았다. 형은 구속되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쓰러졌다. 어머니는 나를 저주했다. 내가 어떻게 이럴 수 있니? 가족인데. 나는 대답했다. 가족이요? 그때는 어디 계셨습니까? 재판이 진행되었다. 나는 증인으로 출석하지 않았다. 대신 변호사로서 멀리서 지켜보았다. 형은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징역 5년. 회사에서 해고. 재산은 압류. 아버지는 끝내 깨어나지 못했다. 장례식장에서 어머니는 나를 보자마자 달려들었다. 이 모든 게 내 짓이야. 사람들은 말렸다. 나는 조문만 하고 돌아섰다. 형의 아내는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갔다. 우리 집은 파산했다. 강남 아파트는 경매에 넘어갔다. 어머니는 작은 원룸으로 이사했다. 가끔 전화가 왔다. 도현아, 돈 좀. 나는 보내지 않았다. 나는 승진했다. 이제 대형 로펌의 최연소 임원. 동료들은 축하했다. 나는 웃었다. 하지만 거울 속 내 얼굴은 낯설었다. 눈빛이 차가워졌다. 친구들은 멀어졌다. 연애도 하지 않았다. 누가 나를 사랑할 수 있을까? 이런 나를. 밤이 되면 그날의 장면이 떠올랐다. 코가 부러지던 순간. 부모님의 웃음. 이제 그들은 웃지 못한다. 나는 이겼다. 하지만 왜 이렇게 텅 빈 걸까? 어머니가 마지막으로 연락했다. 도현아, 내가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나는 전화를 끊었다. 용서라는 단어가 너무 무거웠다. 형이 감옥에서 편지를 보냈다. 도현아, 내가 다 잘못했다. 나와서 다시 시작할게. 나는 편지를 찢었다. 이제 모든 게 끝났다. 가족은 산산조각 났다. 나는 혼자 남았다. 강남이 아닌 여전히 여의도의 사무실에서. 겨울이 왔다. 한강은 얼어붙었다. 나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내가 한 일이 정의였을까? 아니면 그냥 복수였을까? 어머니는 요양원에 들어갔다. 건강이 나빠졌다. 나는 한 번도 찾아가지 않았다. 형은 아직 감옥에 있다. 3년쯤 남았다. 나는 여전히 일한다. 성공했다. 돈도 많다. 하지만 집에 가면 아무도 없다. TV 소리만 울린다. 가끔 꿈을 꾼다. 어린 시절, 형과 함께 놀던 꿈 깨어나면 현실이 다가온다. 내가 만든 현실. 이게 끝인가? 아니면 시작인가? 나는 거울을 본다. 코의 흉터가 아직 남아있다. 손으로 만져본다. 아프지 않다. 이제 아무것도 아프지 않다. 내가 사람들을 망가뜨린 대가로 나도 망가졌다. 이게 내가 원하던 거였을까?